아빠 지금 엄마가 그 동생을 때렸는데 그 좀 많이 다쳤는가 봐. 그렇게 뭐 아들한테 욕을 한다거나 아들 때린다거나 없었고 아들한테 손 한 대라도 대본 적이 없지. 승현 씨에게 살 가치도 없다며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무자비한 폭행을 휘두른 사람도 승현 씨의 엄마였던 겁니다. 그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부터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증거 영상을 받아보고 나서는 그냥 죽이고 싶었어요. 내 앞에만 있다면은. 자, 지금부터 그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충격적인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승현 씨가 사망한 건 2020년 8월 28일 사찰 내에 있는 차를 마시던 방이었습니다. 파란 옷을 입은 남자가 사망한 승현 씨입니다. 누군가가 나무 막대기를 들고 때리기 시작하죠. 무릎 꿇고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그저 맞고만 있어요. 결국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는데 가해자는 그런 승현 씨를 다시 일으켜 세워 매질을 이어갑니다. 견디다 못한 승현 씨가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가해자는 온 힘을 다해서 막아섰고 결국 승현 씨는 다시 끌려 들어옵니다. 가해자는 윗옷을 벗고 장갑까지 끼고 매질을 이어갑니다. 모든 걸 포기한 듯 엎드린 채로 맞고만 있던 승현 씨는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날 승현 씨가 15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잠시의 중단 없이 무려 2167대를 맞았습니다. 2시간이 넘는 시간을 맞은 거죠. 일단 뭐 저희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당하고만 있을까? 죽음의 공포 그 앞까지 갔었을 텐데. 그리고 되게 저 맞는 동안 무기력해 보이는 저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네요. 네. 그래서 이 승현 씨의 아버지는 모든 게 다 의문이었습니다. 아들의 몸을 뒤덮고 있던 멍자국이 과연 사건 당일에만 맞아서 생긴 상처였던 걸까? 아무리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다고 하지만 한 번이라도 더 탈출을 시도했다면 목숨까지 잃었을까? 억울한 죽음일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사건 당일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누구며 또 왜 그래야만 했던 건지 알아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뭘 잘못했길래 체벌을 한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체벌을 한 겁니다. 폭행의 이유가 승현 씨에게 있었다고 당당하게 진술한 가해자는 승현 씨가 사망하기 전 이미 호된 질책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너는 남의 손 빌리지 말고 네 스스로 쏘아봐. 너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야. 야 기생충이야. 어디 가서 기생을 하려고 큰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쫓아오더만도 하는 말이 아빠 지금 엄마가 동생을 때렸는데 좀 많이 다쳤는가 봐. 그렇게 뭐 아들한테 욕을 한다거나 아들 때린다거나 없었고 아들한테 손 한 대라도 대본 적이 없지. 승현 씨에게 살 가치도 없다며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무자비한 폭행을 휘두른 사람도 바로 승현 씨의 엄마였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이 사찰, 이곳에 아들을 보낸 사람도 승현 씨의 엄마였습니다. 둘째 아들 승현 씨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귀가 작은 소외증으로 청각장애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몸도 무거운데 부르지. 너 공무원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 방해되게 무슨. 새벽에 들어왔는데 안 피곤해? 괜찮아. 잠도 푹 잡고 나와서 바람도 쐬고 좋지 뭐. 대학에서 컴퓨터 정보 기술을 공부하고 취직도 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사회복지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던 승현 씨는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에 부모님에게 짐이 될까 새벽에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럼. 아유, 떨리긴. 이번엔 붙겠지. 어. 하지만 이번에도 낙방. 5년째 이어진 실패에 승현 씨는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성현아, 원래 사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엄마랑 절에 한번 가보자. 절? 큰 스님한테 네 이야기 했더니 바로 한 번 더 라보라 한다. 큰 스님이? 안 그래도 내일 갔다 올라 했는데 엄마랑 같이 가자. 그것은 승현 씨 엄마가 10년째 다니고 있는 사찰이었습니다. 평소 승현 씨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주지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몸은 좀 어때요? 예, 조금 힘듭니다. 머리도 아프고 귀도 멀어지는 것 같고 눈도 멀어지는 것 같고 그래요. 그게 다 건강 때문입니다. 내가 팽창해서 인지 능력이 작살이 났어요. 그래서 여태껏 학습한 게 망각된 거고 절로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으면 머리가 터져서 죽어. 아이고 스님 살려주세요. 스님 절에 들어오면 괜찮은 거죠? 오늘 바로 짐 싸서 들어가자. 아이고 연아. 이렇게 승현 씨의 사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곳엔 주지승과 그 아내 승현 씨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신도 10명 정도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해요. 농사도 짓고 양봉업도 하면서 일종의 치유를 하고 있었다는데 승현 씨는 낯선 곳에 적응하느라 좀 힘들었나 봐요. 친구에게 넋두리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한 6시쯤 일어나서 밤 한 10시, 11시까지 거의 그 대부분의 시간이 양봉이나 작물을 키운다던가 그런 노동이었고요. 이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노동을 하니까 전화를 잘 볼 수 없다. 그리고 5일쯤 지난 새벽 승현 씨의 친구들은 그곳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세요, 선생님? 인간이 서를 왜 안 와? 누가 경매 오라나? 군대보다 더 빡신 종파가 있다네. 이 종파는 극한 테스트를 폭력으로 테스트. 선배 승려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왜 절해? 누가 경외오래? 누가 책 읽으래? 퍽퍽. 사찰 내에서 폭행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얘기죠.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승현 씨와 연락은 안 되고 친구는 불안해졌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냥 왠지 그럴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서 어느 정도. 그곳에서 승현 씨는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찰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승현 씨 말대로 폭행의 증거가 발견됩니다. 그것도 영적인 치료를 명목으로 하는 폭행이었어요. 주지승과 아내, 신도들은 참고인 조사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영적인 치료를 명목으로 하는 폭행은 절대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폭행당한 신도도 역시 다 본인의 잘못이다라고 주장했고요. 네, 그런데 사찰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행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승현 씨가 받은 벌은 휴대폰을 뺏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폭행과 함께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주지승과 신도들에 둘러싸여 협박을 받아왔던 건데요. 그 이유가 함께 기거하는 여신도들을 상대로 이상한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방송에서 쓸 수 있는 말만 일부 발췌한 건데요. 전날 저곳에 승현 씨의 편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녹취 기록이 7월에만 19일, 20일, 23일 총 3일치가 남아있는데요. 시간도 새벽 2시에서 3시, 밤 9시에서 10시 이렇게 늦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낮에 일하느라 힘들었던 몸을 쉬지도 못하고 저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만 했던 거네요. 그들은 결국 원하는 걸 받아냅니다. 승현 씨가 자기 손으로 자술서라는 걸 쓰게 된 거죠. 절의 보살님들을 창녀들로 생각했습니다. 절이 조용할 때 수시로 보살님들의 방문을 열어보며 강간을 계획했습니다. 자해를 하여 절에서 맞은 것처럼 꾸며서 주지 스님에게 5천만 원을 협박해서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청력장애를 핑계로 7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아내서 주식 손실과 성매매, 생활비로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그 자술서입니다. 네. 승현 씨가 사찰에서 생활하는 2달간 직접 작성한 자술서입니다. 여기 보면 본인을 희대의 폐륜아이자 성범죄자, 자해공갈 사기꾼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돈, 성매매, 장애인 행세, 강간 이런 특정 단어마다 이렇게 지장이 또 찍혀 있고요. 근데 이 진술서가 과연 진짜냐? 필적 감정을 의뢰를 했는데 승현 씨의 글씨체와 아주 흡사하다고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남은 의문은 하나입니다. 여기 적힌 대로 2달간 성매매로 7천만 원을 탕진하고 온갖 부정을 저지를 계획을 세운 게 맞냐는 거죠. 자술서에 쓰인 내용, 그게 정말 진실이었을까요? 제가 아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저한테 지금까지 여자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요. 장난으로라도 성적인 농담 그런 건 일체 없었어요. 차라리 그랬으면 요즘은 경찰에 신고를 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승현 씨의 엄마만이 이 자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네. 아들이 여신도들을 상대로 강간을 모의하거나 나쁜 행동을 했다고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들이 절에서 돈을 뜯어내려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할 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술서를 썼으니 과연 승현 씨의 고통도 끝이 난 걸까요? 검찰 조사 결과 이 사찰에는 영적 치료를 명목으로 하는 폭행뿐만 아니라 다른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승현 씨는 그것 역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뭔지 주지승의 아내가 매일 작성한 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큰 스님이 여기. 아니 왜 여기 엄마가? 어디가? 도망가게. 여기서 승현 씨가 본 동영상에 대해서 검찰은 나체 상태의 종교의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영상을 승현 씨가 봤고 엄마가 여기에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도망가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승현 씨를 일단 붙잡아 놓긴 했는데 주지승은 궁금했겠죠. 승현 씨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한 가지 묘수를 냅니다. 그리고 승현 씨 엄마에게 은밀히 심부름 하나를 시킵니다. 아들이 동영상에 있다, 몰카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가 혼자 컴퓨터에 설치된 하드디스크를 직접 분해한 후 주지승의 아내한테 주었습니다. 주지승 역시 승현 씨의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다만 그 이유가 성에 집착하는 승현 씨를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성인 동영상을 모두 가져와라 시켰다는 것뿐이라고요. 사찰의 또 다른 비밀을 알게 된 승현 씨는 보름간 5번의 자술서를 또 썼습니다. 그것도 사망하기 전날까지요. 그 자술서를 쓰기까지 매일 밤 또 얼마나 많은 폭력과 협박을 견뎌내야 했을까요? 협박, 자백, 종용 이런 증거들이 발견되지만 주지승은 끝까지 억울함을 주장합니다. 가장 제일 그 우두머리는 주지승, 그 다음에 주지승의 아내,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가 행사했다 하는 그 전부 공범입니다. 아버지는 주지승과 그 아내라는 사람이 승현 씨를 2달간 지옥에서 살게 한 것도 모자라서 죽음과도 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처음부터 되돌려 봤거든요. 아버지의 이런 의혹은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왼쪽으로 마주 앉은 승현 씨와 엄마가 보이고요. 건너 테이블 앞에 누군가 앉아있죠. 이 사찰의 주지승입니다.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종이와 테이프로 회초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걸 자신의 몸에 툭툭 쳐보곤 이게 아니다 싶은지 또 버립니다. 대나무 막대기를 꺼내와서 승현 씨 엄마에게 무심하게 툭 건네주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승현 씨가 맞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 주지승의 아내입니다. 갑자기 손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는데 승현 씨 엄마는 그 손끝이 가리키는 곳에서 뭔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가 끼고 있던 장갑입니다. 그리고 손바닥이 아프도록 150분간 쉼 없이 폭력을 휘두르던 엄마는 주지승이 들어오고 나서야 비로소 멈췄습니다. 과연 이날 이 2사람의 행동은 승현 씨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지승의 일종의 도구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발적으로 생각을 해서 뭐 폭행을 하거나 뭐 이랬다기보다는 주지승과 그 아내의 도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범행을 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도구가 됐다는 거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지배되어 있고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죠. 이 사찰에서 머무는 동안
아들 승현 씨에게 수상쩍은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모든 게 그저 아들의 잘못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고 당일 150분 동안 2,000여 대가 넘는 매질을 했었고 목숨까지 잃었는데 말이죠. 엄마는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엄마가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였다. 아, 이거 정말 진짜 충격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나 충격적이죠. 근데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이 엄마가 가해자들의 편에 서는 이유는 뭘까요? 애초 시작되지 말았어야 할 이들의 첫 만남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승현 씨 엄마를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음 좋고 착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봉제 공장에 다니면서 넉넉하지 않은 살림도 잘 꾸려가고 있었고요. 왜 이러지?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몸이 급격히 나빠지고 나 왔어요. 뭐가 이렇게 맨날 늦어? 오늘 일이 많아서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맨날 늦냐고. 남편과의 갈등으로 우울증 증세까지 겹치면서 유독 힘들어 보였다고 해요. 이 모습을 안쓰럽게 본 누군가가 도움이 될 거라면서 사찰한 곳을 추천해줬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형님. 형님처럼 힘든 사람 살려고 가는 곳이야. 가서 이렇게 차도 좀 마시고 이 속마음도 좀 풀고 와. 그래? 집에만 있지 말고 가서 마음 좀 어떻게 좀 하고. 그곳에 다녀온 후 얼굴 표정부터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승현 씨 엄마. 큰스님, 여기 오면은 제가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스님이랑 보살님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은 걱정도 다 사라지고 내 편이 여기 다 있다니까요. 기댈 곳 없던 승현 씨 엄마에게 안식처가 생긴 겁니다. 마음과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종교의 위안을 얻을 수도 있죠. 다만 승현 씨 엄마의 믿음과 신뢰가 보통의 신도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거의 뭐 상식을 넘어선 수준이었죠. 도대체 그곳은 어떤 특별함을 가졌길래 이렇게나 승현 씨 엄마를 사로잡았던 걸까요? 그 핵심이 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녹취 파일이 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죠. 자네 몸은 많이 마르겠네. 예, 마음도 편해져요. 아, 자네 어제 3시간, 4시까지 못 잤잖아. 그리고 잤지, 맞지? 예. 내가 4시까지 안 잤다, 임마. 죄송해요. 자네가 어디가 있든 내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야, 진짜. 내 길을 정하기 때문에 자네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봐라, 내 귀 움직여볼까? 자, 좀 돌려볼게. 몸 안에 어떤 너, 답답하게 움직여봐, 배꼽 주변으로. 예, 따뜻해서. 그래, 그게 내 길이란 말이야. 역시나 뭔가가 아주 수상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지승은 뭔가 아주 특별한 길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길을 승현 씨 엄마와 나눴기 때문에 뭐 내가 지켜주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죠. 심지어 먼 거리에서도 그 길을 자기가 움직여서 보낼 수가 있고 뭐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어쨌건 주지승은 이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승현 씨 역시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찰에 들어간 거였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거기가 대체 어디냐? 뭐 하는 데냐? 막 이렇게 걱정하면서 물어봤는데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 절은 특수한 절인 거 말했지? 주지스님 테마랑 기공으로 무당 점쟁이를 수없이 거쳐간 신기 가득한 사람들을 봐주는 곳임. 다른 곳에서 감당 못하는 사람들 봐주는 곳. 엄마도 여기서 해결했고 나도 여기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 승현 씨 엄마는 퇴마를 받았고
그 이후로 아팠던 몸도 마음도 다 나은 느낌을 받았대요. 그 절에 가니까 뭐 스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나 봐요. 그러다 아침이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뭐 귀신이 뭐 7개가 붙었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어느 날 700만 원을 갖다 주고 오니까 마음이 넘어가는 것 같다고. 제가 들어도 그 얼마나 황당한 소리예요. 그 엄마가 원래 아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지승을 만났을 때 주지승이 엄마한테 뭐 귀신이 7마리가 들어있으니까 쫓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쫓는 의식을 뭐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과정에서 이 엄마가 치유가 나름으로는 됐고 그 과정에서 아마 이 스님을 이 주지승을 굉장히 신뢰하게 됐었겠죠. 이것만이 내 살 길이야 라는 생각으로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주지승이 승현 씨를 사찰에 머물게 했던 것도 본인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사찰의 비밀을 알게 된 승현 씨가 이걸 다 외부에 폭로하겠다면서 갑자기 이제 등을 돌리게 되자 엄마를 이용하기 시작한 거였죠. 자기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배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35년을 키운 아들인데 사찰 측에서 당신 아들이 희대의 폐륜하다, 성범죄자다, 도둑놈이다 이런 얘기를 해도 엄마는 의심 하나 없이 그걸 다 믿었어요. 그 스님한테서 떨어지면 난 살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뭐 무슨 짓을 해도 걔 수용하는 그런 심리 상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찰의 비밀을 은폐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죽을 거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겠죠. 이게 승현 씨는 이렇게 죽었고 경찰 조사도 진행되고 있고 뭔가 사찰 측에서는 빠져나갈 방법이 필요했었겠죠. 모든 잘못은 엄마에게 있다. 우리는 오히려 엄마를 말렸다. 결국 승현 씨 엄마를 방패막이로 삼아서 주지승은 빠져나갈 궁리를 합니다. 정리가 됐나? 예. 생각 정리가 좀 됐는가 물으시네. 예. 경찰에서 물으면은 예. 응? 예. 내가 줬는 거 아니야 하면 뭐라 그래? 아니라고. 아니라고 알고 어? 내가 만든 거는 안 비고 예. 주는 거만 빈단 말이야. 그럼 제가 받았다. 그래 자네 오른손에 있는 거 받다가 왼손에 주면서 인간 때리지 말겠다고. 예. 와, 내 기억 안 나나? 받은 건 기억나는데 그것까지는. 큰 스님이 이따 때리지 마라 하고 바다가 있는 걸 의사님이 달라쳐가 받아갔다 하면 되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안 때린다 하고 받아갔다 하면 되잖아요. 예, 예. 자네가 정신이 없는 와중에 기억을 잘해야 돼. 잘못해버리면 예. 내가 골치 아파. 주지승은 자기가 진실을 알려주겠다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시나리오로 그냥 기억을 주입시켰던 거죠. 만약에 되는 거 알고 당신이가 때리가 예. 어? 예. 눈으로 찌를 것은 왜냐? 안 되시. 진짜 큰 칭찬처에서 그거 나무 짝대기가 천만 다행이다 야. 예. 대나무 짝대기라서 그래 다행이지. 이 주지승 부부는 그 엄마에게 하루에 5번이고 6번이고 전화를 해서 자신들이 주입한 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지 확인 또 확인하고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아니 예. 전부 다 정의 주는 사람이 있겠나? 없습니다. 큰 스님 안 만났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살라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다가. 결국에 이 모든 죗값은 승현 씨 엄마 혼자서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금도 복역 중이고요. 하지만 이 고통에서 아직까지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어요. 바로 승현 씨 아버지죠. 너무 괴로운 심정이에요. 지금 가장 괴로운 거는 악몽. 아들의 원수를 갚아주기 전에 이 아들의 한을 풀어주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겠다라는. 그래서 뭐 하루하루 그냥 산다라기보다도 어떤 망상의 도가니 속에서 그냥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나는 이제부터 너를 가스라이팅 할 거야 이러고 탁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밥 먹다가 갑자기 툭 던지는 말에 피해자가 완전 얼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 이렇게 대하는 거 좀 잘못하는 것 같은데 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계속 반복되면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점점 나는 되게 하찮은 존재, 자기 혐오가 자기 안에 자라나기도 하고요. 이 가스라이팅이 진짜 악랄한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누군가 자신을 조종해서 범죄를 저지르게까지도 했는데 본인이 그 사실을 인지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이게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는지 이걸 받아들이지조차 못한다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아이러니와 고통이 혼재돼 있는 거죠. 상대방을 마치 자신의 심리적 노예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서 일생에 한 번 정도는 누구나 이런 관계에 휘말리게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살펴가며 행동해야만 한다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내게 바라는 게 있다, 피해자에게 바라는 게 있다, 목적이 생겼다, 이런 것들은 이건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전문가들도 범죄로 이어지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내 옆에 사람이 가스라이팅으로 나를 지배하려는지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는 공통된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또 다른 영혼 파괴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결혼해 예쁜 두 딸을 낳고 남편의 직장을 따라 서울에 온 선주 씨. 낯선 서울 생활에 유일하게 의지가 돼준 사람이 선주야, 여기. 바로 대학 동기이자 절친인 미희 씨입니다. 선주야, 인사해. 내가 말했던 그 선생님. 우리 애 학습지 쌤. 안녕하세요. 김선주라고 합니다. 강남 산다고 들었는데. 네. 곧 있으면 영어다 수학이다 애들 공부시킬 거 많아질 텐데. 강남에서 애들 공부 제대로 시키려면 정보부터 확실히 챙겨야 돼요. 네. 미국에서 오랜만에 돌아와서 잘 모르는데 잘 부탁드려요. 그래요. 아이를 먼저 키워본 선배로 배울 게 많아 보이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너한테 이런 인맥 쌓아줄 사람이 어딨냐? 나한테 잘하라고. 그리고 선생님 애들 교육뿐만 아니라 부동산으로 엄청 돈 버셨어. 집이 72평이야. 뭘 그런 것까지 얘기하고 그래. 와, 정말요? 무엇보다 선주 씨의 호감을 산 건 같은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맞다. 너 교회 다니잖아. 선생님도 엄청 독실하셔. 애들 아플 때 선생님 기도 한 번이면 싹 나. 병원 안 가도 돼. 진짜 싹 나. 그쵸 선생님? 아유, 뭘. 정말. 저도 교회 다니는데 은혜 받으셨나 봐요. 우리 잘 맞는 것 같네. 통하는 게 많은 세 사람은 곧 모든 걸 공유하는 절친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 둘을 데리고 선생님 집을 찾은 선주 씨. 그래, 어서 와. 저희 애들이에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유, 이뻐라. 잘 왔어. 들어가. 그 손엔 평소와 달리 짐이 한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왔어 선주야? 뜻밖에도 그곳엔 친구 미희 씨와 두 아이도 먼저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엄마 친구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너희들 이제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알았지? 과자 먹어. 이리 와. 그렇게 한 지붕 아래 세 가족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자, 스토리가 변화무쌍한데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같은 엄마로 종교인으로 공통점이 많은 세 사람이 일단 절친이 됐어요. 급기야 각자 아이들을 데리고 짐을 싸서 한 집에 모여 살게 됩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남편은 쏙 빠져 있네요.
그렇죠. 이게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사항이에요. 가스라이팅이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공통된 특징, 패턴 이런 게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공감대를 만들어서 은밀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내 삶에 스며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내 편일 것처럼, 날 위해 모든 걸 해주는 것처럼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선주 씨와 미희 씨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선생님만의 능력이라 여겼던 게 하나 있었어요. 아멘. 아멘. 자, 이제 먹자. 잘 먹겠습니다. 엊그제 꿈에 손주야, 네가 남편이랑 그렇게 싸우더라? 아니 너는 화가 나 죽겠는데 남편은 적반하장이더라고. 손찌검까지 하려고 들고 말이야. 정말로 그랬어? 그게 사실 저 어제 남편이랑 이혼한 애 만에 엄청 싸웠거든요. 그 사람이 화가 나면 손이 먼저 올라가고 좀 그래요. 바로 선생님의 영적 능력이었어요. 무튼 선생님이랑 하나님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함부로 해서 잘된 사람 못 봤다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면 못 그러진 않대. 맞아요. 두 사람 눈에 선생님은 수시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더라. 나한테 사업을 해보라는 거야. 그 휴대폰 대리점 같은 거. 그럼 당장 해야죠. 문제는 내 돈이 다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당장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포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시킨 일인데. 그건 또 그렇지? 그럼 혹시 자기들이 투자하지 말래? 그 선주 씨와 미희 씨가 이 선생님 영적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생님 영적 능력 정말 대단하다. 나도 직접 봤다. 이런 증언들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친밀하다 못해 선생님이라는 사람을 우러러본 건데요. 그런데 어이없는 게 이 투자자를 설득한다는 명분이 오로지 하나님의 지시, 그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 말을 들은 선주 씨와 미희 씨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먼저 투자를 결정한 사람은 미희 씨였습니다. 가정주부였던 미희 씨가 이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방법은 대출밖에 없었어요. 총 1억 800만 원. 그 큰 돈을 아무 조건 없이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미희 씨의 가족들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아니 뭘 믿고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하느냐. 그거 못 받으면 어떡할 거냐.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어이없는 상황에 결국 가족들은 등을 돌리게 됩니다. 7개월을 버티던 미희 씨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는 못 살겠다 싶었는지 두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합니다. 오갈 곳 없는 그들을 받아준 게 바로 선생님이었고요. 그 사업자와 투자자의 동거, 참 기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미희 씨의 상황을 보고도 선주 씨가 투자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투자를 하는 방법 또한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친정엄마가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었대요.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고 또 개인 신용대출을 받고 전세 보증금까지 끌어모은 돈이 무려 9억입니다. 선주 씨 남편이라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싸울 일이 하나 더 늘었으니 부부 사이는 더 나빠졌고요. 선주 씨는 급기야 이혼까지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했지만 이제 가족이며 친구며 모두 미국에 있으니까 선주 씨가 미희 씨와 선생님한테 속 터놓고 얘기를 한 거죠. 선주 씨는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에게 많은 걸 의지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 어떡해요? 저 너무 이혼하고 싶은데 저 혼자서 애들을 어떻게 키워요? 선주야, 아니 그래도 내가 요즘
널 위해 기도 많이 하고 있어. 이혼도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선뜻 결정할 수 없었던 그때 선주야, 너 혼자서도 애들 잘 키우고 잘 살 수 있대. 하나님이 그러신다. 정말요? 너 일단 집에서 나와. 너 그래야 돼. 그래, 선주야, 나와. 어? 선생님의 확신에 찬 말에 선주 씨는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정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으로 와. 그래, 나랑 애들도 받아주셨잖아. 셋이 살면 행복하겠다. 남편에게 말 한마디 없이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온 겁니다. 결국은 선생님과 미 씨의 설득으로 셋이서 함께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게요. 이 미희 씨는 선생님과 10여 년 넘게 인연이 있었지만 선주 씨는 1년도 채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9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했다는 거는 그만큼 믿음과 신뢰가 컸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 친밀한 관계에서 숭배에 가까운 이 신뢰와 믿음까지 쌓인 세 사람의 동거는 결국 파국의 시작이 됐습니다. 선생님은 의식주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일체 받지 않았고요. 그 고마운 마음에 선주 씨와 미희 씨는 선생님 가족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무보수로 일을 하며 지냈어요. 대신 선생님이 공동생활의 조건으로 내건 게 딱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투자금 때문에 가족들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철저히 사는 곳을 비밀로 붙여라, 이거였답니다. 바로 이게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의 두 번째 공통 패턴입니다. 모든 관계를 끊고 고립시키는 거죠. 심지어 자기 자식은 학교에 보내면서 선주 씨와 미 씨의 아이들은 집 밖으로도 못 나가게 했는데요. 그게 얼마나 철저했는지 이웃들이 거기 아이들이 6명이나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게 필요하잖아요. 인적 공급이든 심적 공급이든 공급이 이제 필요한데 고립이 되게 되면 유일한 공급선이 그 가해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주변 지인들을 험담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은 공유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또 고립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해자 자신의 생각을 진실이나 진리와 같이 포장해서 주입을 하고 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자신을 좀 불신하게 되고 가해자를 좀 이상화하면서 더 매달리고 의존하게 되는,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종속이 되는 그런 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친구, 가족이랑 1박 2일 여행을 가더라도 뭘 먹을지 뭘 할지 상의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물며 세 가족이 한 집에 사는데 상의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집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결정은 선생님, 모두가 선생님 입만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 선생님의 기도. 위에서 그러시는데 이렇게 하라시더라. 이 한마디만 하면요, 누구도 군말 없이 따랐던 겁니다.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의 세 번째 공통 패턴입니다. 바로 심리적인 갑과 을, 상하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집안의 실권은 물론이고 선주 씨와 미 씨 아이들의 교육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했습니다. 한때 학습지 교사였고 교육에 남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애들은 매로 다스려야 한다. 너무 옛날 방식 아닙니까? 옛날 사람들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매를 이렇게 함부로 뒀다가는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너무 이상한 사람인 거죠. 하지만 이 완곡한 교육 철학을 공동생활 내내 선주 씨와 미 씨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는 것도 모자라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어른들이 출근하고 나면 집에는 선생님과 아이들만 남아 있었어요. 씨, 누구야 또? 얘들아! 다 내려와봐! 7살, 6살, 3살. 한참 궁금한 거 많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나이잖아요. 밖에도 못 나가고 집안에서만 노는데 행여 가구에 조그만한 흠집이라도 생기면
선생님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안 되겠다. 기도하자. 이리 와. 그 화는 늘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고 기어이 범인을 찾아냈는데요. 그 방법이 아이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찾았다. 하나님이 알려줬어. 너라고. 가! 이리 와! 너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알았어? 그리고 기도 끝에 범인으로 지목된 한 아이는 작은 방으로 끌려갔고 나머지 아이들은 베란다에 가뒀습니다. 저건 상습적인 아동학대죠. 선주 씨와 미희 씨도 모자라서 그 어린 아이들까지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해야만 했던 겁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베란다에 아이들을 가둬놓고 화장실을 갈 때만 문을 잠깐 열어줬다는데 심지어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먹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더 과관입니다. 저렇게 가둬도 정신을 못 차리니 굶겨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한 끼도요, 간장이 반찬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이 이렇게 자신들의 아이를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주 씨와 미희 씨는 알고 있었을까요? 그 엄마들이 출근한 사이에만 학대를 했다고 해도요, 온몸에 남아있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이 모든 사실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주 씨와 미희 씨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어? 과거에 자꾸 흠집이나 내고 10대 때려서 안 되면 20대 때리고 안 되면 30대! 애들이 내가 무서워서라도 말을 듣게 했어야지. 내가 꼭 나서서 이렇게 때려야겠어? 어? 나도 이러기 싫어. 어? 그리고 애들은 하나님이 가두라고 해서 가둔 거니까 그렇게들 알고. 아휴, 지금 하루에 뭐 얼마나 움직인다고. 쟤네들 하루에 꼬박꼬박 새끼 먹일 필요도 없어. 알겠어? 너희들이 못해서 내가 나서지 않았냐. 두 엄마를 비난하고 그 아이들을 가두는 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 거다. 학대를 저지른 건 본인이면서 자기는 의도가 없었다고 쏙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정말 악랄합니다. 두 가족을 자기 집안에 고립시켜 놓은 데다가 심리적으로 또 갑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게 차곡차곡 쌓은 가스라이팅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 통제가 유지가 되려면 좀 분위기가 공포스러워야 하잖아요. 언제든 처벌될 수 있고 누구라도 처벌될 수 있고 처벌의 강도는 오로지 선생님에게 달려있어요. 붙들어 두고 찬양을 자기를 계속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잘못한 게 없는데 마치 잘못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므로써 죄책감도 유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복종케 하는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을 유발하는데 효과적으로 이 아이를 사용했었을 것 같아요. 진짜 걱정되는 거는요, 범인으로 지목된 아이예요. 맞아요. 선생님의 기도 끝에는 범인으로 지목된 아이가 늘 한 명이었습니다. 선주 씨의 큰딸이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그걸 또 어떻게 압니까? 설마 했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맙니다. 선생님은 의자에 묶어놓고 실로폰 채나 나무 막대기를 휘둘렀다고 해요. 이 선생님의 말도 안 되는 학대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말리는 어른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담자가 생겼죠. 엄마가 집에서 얌전히 놀라고 했잖아. 왜 또 과거에 흠집을 내, 왜? 내가 안 그랬다고. 너 지금 말 대꾸하는 거야? 얼른 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해! 내가 안 그랬는데. 그렇게 말로 해서 되겠니? 자. 선생님이 처음 손에 매를 쥐어줬을 때 엄마의 마음이 편했겠어요. 엄마가 약하게 때리니까 잘못을 반복하는 거다. 이런 질책을 계속 받으니까 매질 강도는 점점 세지고 처음에는 10대, 20대
나중에는 100대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폭행을 해서라도 아이에게 나쁜 것을 빼내야지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입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혹은 소위 말하는 선생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아이를 폭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이가 죄인이면 무슨 위험이 생기냐면 자기가 선생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이 집에서 내쳐지거나 유기될 수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불안이 발생하잖아요. 엄마는 무엇이 가장 두려웠을까요? 딸을 잃는 게 가장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선생님을 잃는 게 가장 두려웠을까요? 그 엄마는 진짜 안타깝게도 자기가 엄마임에도 자녀보다 자기를 살려줄 것 같은 자기가 의존하고 있는 그 선생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란 사람은 매질도 모자라서 아이를 모함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꺼냈습니다. 선주야, 이리 와봐. 네? 넌 네 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아니? 네? 내 꿈에 네 딸이 우리 집에 사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쟤는 똑똑해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애야. 악하기가 아주 너무 악해. 하늘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니? 7살짜리 어린아이를 시대의 악녀로 만들어버린 거죠. 선생님은 자기가 혼을 내면서 뉘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선주 씨 큰딸은 그러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더 타겟이 된 거죠. 내가 과대하고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나에 대한 아주 작은 저항도 참을 수가 없거든요. 감히라는 생각이 이제 끌어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아이는 되게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꺾어버려야 하는 어떤 아이로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는 미 씨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아니, 선생님이 저 지경까지 갔는데 친구라면은 그 중간에 나서서 중재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주 씨와 달리 본인에게 좀 잘해주시잖아요. 이 선생님이란 사람이. 그러니까 섣불리 나섰다가는 타겟이 선주 씨네 아이와 선주 씨가 아니라 본인과 본인 아이들로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던 거죠.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선주 씨는 그 집에서 계속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 위태로운 동거가 2년이 돼갈 무렵에 결국 그 일이 터지고 맙니다. 그날 아침 선생님은 출근하려던 선주 씨를 불러 세웠어요. 선주야, 출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실토하게 해야지. 또 그 얘기였어요. 7살이 된 선주 씨의 큰딸이 이 집 사람들을 모두 죽일 생각을 하고 있으니 빨리 그 계획을 실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가. 애를 때려서라도 말하게 만들어.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지. 대신 시끄럽긴 하지 말고. 알겠니? 얘 그렇게 약하게 때려서 되겠니? 그렇게 2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지칠 대로 지친 아이가 힘겹게 입을 뗐어요. 다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뭐? 다시 말해봐. 다시!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기어이 그 말을 듣고 난 선주 씨는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전해요. 선생님, 얘기했어요. 거봐, 넌 애를 살인자로 키울 거니? 교육 하나 똑바로 못 시키고 넌 답도 없어. 일단 출근해. 선주 씨가 출근한 후
큰딸이 있는 방에 조용히 들어가는 선생님. 5시간이 다 되도록 나오질 않았고 문 밖으로 선주 씨 큰딸의 비명소리만 2차례 새어나왔습니다. 이날 선생님의 행동은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이 보이는 공통 패턴 4번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한 겁니다. 선주 씨를 시켜서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아이가 실토할 때까지 때리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선주 씨가 출근하고 나서는 본인이 그 방에 다시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 귀로 그 말을 직접 듣고 싶었던 거겠죠.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거 봐라, 내가 생각했던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뭔가 자신의 지배력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한 아이가 희생당한 거고요. 엄마와 선생님한테 7시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큰딸이 과연 버텨줬을지 걱정이 됩니다. 괜찮아? 정신 좀 차려봐. 정신 좀 차려봐. 어떡해. 눈 좀 떠봐. 결국 아이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선주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빨리 집에 오라고 재촉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런 상황에서 그 응급처치를 먼저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라는 사람은요, 선주 씨가 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다고 합니다. 급하게 집으로 돌아온 선주 씨에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은 가스라이팅 범죄의 끝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하여간 엄마나 딸이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도 그냥 두라고 하시더라. 너나 애나 살 길은 기도밖에 없어. 얼른 회개 기도나 해. 이 엄마가 선생님이 두렵고 선생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게 최대의 목표였던 것과 똑같이 그 생각을 공고하게 만드는 게 선생님의 목표예요. 죄책감을 유발하는 거죠. 죄책감을 유발하면 용서받기 위해 더 두려움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거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책임 회피. 자기는 발을 빼고 이 도구인 엄마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네, 그런 2가지 이유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선주 씨의 큰딸은 최소한의 응급조치도 받지 못한 채 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 없다고 해도 자식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 말을 끝까지 믿고 따른 선주 씨. 죄책감 하나 없이 학대를 저지른 선생님. 행여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올까 지켜만 본 방관자 미 씨. 이건 세 사람이 같이 아이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기적인 어른들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은 7살 아이. 그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건 무려 5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은닉할 장소를 찾아 그들은 3일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엄마인 선주 씨 역시 함께였죠. 몰래 땅에 묻으면 완벽한 범죄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선주야,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이렇게 한 지붕 세 가족의 기묘한 동거도 끝이 났죠.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이 한 짓이 세상에 드러날 일이 없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겠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선주 씨 남편 때문에 그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 선주 씨가 집을 나올 때 미 씨하고 선생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하고 연락을 끊었었잖아요. 그랬죠. 오랜 시간 연락이 되지 않자 선주 씨의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의 집으로 2딸의 전입신고를 해놓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미 큰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를 남편은 모르고 있었겠네요. 네, 그 당시에 장기 결석 초등학생들의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 장기 결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경찰이 어머니에게 왜 아이가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아이가 5년 전에 실종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졌다면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혹은 아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건데 근데 부모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경찰의 추궁 끝에 어머니는 아이를 죽였다고, 살해했다고 진술하게 됐습니다. 야산 구덩이 앞에 서서 흐느끼기 시작하는 여성. 옆에 선 경찰이 여성의 눈가를 연신 닦아주지만 눈물은 그칠 줄 모릅니다.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42살 박모 씨. 하지만 선생님은 모든 정황 증거가 다 밝혀진 후에도 끝까지 자신은 죄가 없다, 당당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모자를 쓴 채 고개를 푹 숙이고 호송 차량에서 내리는 여성. 42살 여성 박모 씨의 큰딸 시신을 야산에 함께 안매장한 45살 이모 씨입니다. 이 씨는 큰딸 학대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또박또박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엄마의 설득이 넘어갔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수할 테니까 이거만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제 눈물이 hul색이 넘어가가지고 한달을 밀었어요. 큰딸의 학대를 부추기고 주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아파하고 누워있었거든요. 제가 주도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재판부에서 선생님 징역 20년, 미희 씨 징역 6개월, 그리고 선주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학대 정황들이 밝혀지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도 엄마인 선주 씨가 선생님과 그리고 친구 미희 씨를 끝까지 보호하려 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다시 돌아갈 길마저 막아버리는 정말 악랄한 범죄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피해가 없어 보여도 정말 사람을 멍들게 하고 영혼을 죽이는 문제라는 걸 좀 인지를 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또 그 과정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영준 씨는 지금 이게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의심이 들어본 적 없어요? 뭐 가스라이팅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사실 어른들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하시던 그런 말씀들이 가끔 이제 좀 제 안에서 부대낄 때가 있었어요. 아니 저는 겪었어요. 네? 겪었어요. 몇 년 직접? 안 됐는데 좀 굉장히 심하게. 제 표현으로는 그 사람의 다리 밑을 기게 된다라는 표현을 해요. 다리 밑을 그냥 다리 밑으로 가고 그 사람은 이렇게 내려다보고 다리 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사실 누군가 내 다리 밑을 왔다 갔다 하면은 미안하잖아. 왜 뭔가 하지 말라고 하게 되고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감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그냥 그대로 봐요. 거기 안에서 어떤 욕망이 작용되기도 하고 좀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관계 이외의 사람은 눈치를 채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스라이팅은 무슨 정말 악몽의 한 100배 정도의 고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좀 그렇게 겪었었어요. 이게 진짜 뭔가 가스라이팅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생생하게 전해 들으니까 더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에 하나 의심이 드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가해자들의 공통 패턴과 비교해보면요 어느 정도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가해자들은 일상 언어로 상대방의 정신을 지배합니다. 아니 우리 사이에 이런 것도 못해줘? 아니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또 내지는 내가 욕한 건 잘못했지만 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 이 일상 언어의 경계, 이 경계는 의도입니다. 그렇죠. 내 단점을 자꾸 말하면서 보상을 받으려 한다거나 갈등 상황이나 문제의 원인을 다 내 책임으로 전가하는 말을 한다던가. 자,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지금 과연 이게 일방적인 관계인지 아닌지 분명히 판단이 안 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때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간관계를 다 정리하게 만들어서 오로지 자기에게만 의지하게 한다면 그건 가스라이팅을 의심해봐야 합니다.